저는 도쿄에 가면 말이죠. 좀 다르게 다녀요. 사진도 잘 안 찍고 맛집도 잘 안 가고 새벽에 혼자 달리고 점심은 잘 안 먹고요. 해 지기 전까지 건물만 보고 다닙니다. 근데요, 이상하게 이렇게 하면 공간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3가지 원칙과 도쿄 2박 3일 건축 여행 코스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 원칙은 새벽 러닝입니다. 근데 이게 저에게는 운동이 아닙니다. 지도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골목이 좁아지는 순간 어깨가 저절로 움츠러드는 감각, 강가에 가까워질수록 발밑 온도가 달라지는 느낌, 대로와 이면도로가 만나는 지점에서 바람이 방향을 트는 것, 바닥의 감촉, 나무의 배치까지 이게 도시의 구조고 건축을 읽는 눈에 뼈대인 셈인데요. 저는 천천히 뛰면서 이걸 봅니다. 지난 영상에서 히가시니온바시부터 아카사카까지 23km 러닝 코스를 뛰었지만 그게 훈련은 아니에요. 저는 가민이나 애플워치가 없어서 페이스 측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러닝으로 몸이 대신 기록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새벽에 뛰면 기분이 좋고 밥도 맛있고요. 시간을 엄청 알차게 보낸 것 같아서 좋아요. 두 번째 원칙은 조금 극단적입니다. 점심을 먹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점심에 쓰는 시간을 최소화한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단순하지만 핵심이 있습니다. 빛 때문입니다. 오전 10시의 빛과 오후 3시의 빛은 같은 건물 표면에 완전히 다른 표정을 만들어냅니다. 시간대별로 그 차이를 보려면 포기할 건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을 일찍 먹고 점심은 슈퍼마켓에서 간단히 해결합니다. 물론 걷다가 우연히 눈에 띄는 곳이 있으면 그냥 들어가기도 합니다. 사실 슈퍼마켓에서 마음에 드는 걸 고르는 그 과정도 꽤 재미있습니다. 도쿄의 낮 시간이 저에게는 그만큼 귀하니까요. 세 번째 원칙은 공간마다 봐야 할 시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도쿄는 해가 일찍 집니다. 건축을 다루는 입장에서 건물이 빛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해가 떠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루를 나눕니다. 오전은 빛이 필요한 공간으로 채웁니다. 워터즈 타케시바, 도쿄 미드타운, 히비야 공원, 하마리큐 정원처럼 수변이 있거나 외부 공간이 강한 곳은 오전에 가야 공간의 다양한 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에는 이런 곳들을 최대한 피합니다. 오후는 빛이 없어도 되는 공간으로 계획합니다. 아자부다이 힐즈, 로폰기 힐즈, 토라노몬 힐즈, 타카나와 게이트웨이 시티, 오이마치 트랙스, 플래그십 스토어나 지하 상업시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곳들은 해가 지기 전에는 건축물과 풍경을 보고 해가 지기 시작하면 내부 상업시설을 둘러보면 됩니다. 비가 오는 날은 전부 상업시설로 돌립니다. 간단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저는 생각보다 세밀한 계획을 짜지 않습니다. 어디에 간다 정도만 정해둡니다. 막상 가보면 금방 보고 나오는 곳도 있고 하마리큐 은사정원처럼 최소 1시간은 잡아야 하는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백을 남겨두는 것도 이 여행의 방식입니다. 그럼 이제 저와 함께 이 박 3일을 가보시겠습니까? 첫째 날입니다. 나리타 공항에서 1500엔 버스를 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1500엔 버스가 코레도, 니혼바시, 도쿄 미드타운, 니혼바시, 도쿄토치, 토키와바시를 지나서 도쿄역에 멈추기 때문이에요. 6월에는 야에스와 니혼바시에 각각 토프로미아에스와 월도프 아스토리아, 니혼바시가 오픈하는데요. 이 월도프 아스토리아를 포함한 공간 전체가 도쿄 미드타운 니혼바시로 명명됐는데 그중 월도프 아스토리아만 6월에 먼저 문을 엽니다. 니혼바시 재개발을 주도하는 미쓰이 부동산이 도쿄 미드타운 야에스와 함께 야에스, 니혼바시, 오테마치 라인으로 영향력을 확대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1500엔 버스를 타면 이러한 지역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에게는 굉장히 장점이 많은 버스입니다. 다음은 미쓰비시 지쇼가 짓고 있는 도쿄토치입니다. 마루노우치 지구에서 가장 주목받는 빌딩이죠. 위치상 마루노우치보다 야에스에 더 가깝고 오테마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단순히 큰 빌딩이 아닙니다. 이건 미쓰비시 지쇼가 마루노우치 다음을 설계하는 가장 큰 거점인 곳이기도 하죠. 무엇보다 미쓰비시 지쇼는 면 단위 개발이 강한 디벨로퍼입니다. 도쿄에서는 각 디벨로퍼의 성향을 꿰고 있어야 빌딩과 개발의 성격이 잘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시작은 도쿄역 마루노우치입니다. 도쿄역 마루노우치 광장에 도착하면 좌우로 마루노우치 빌딩과 신마루노우치 빌딩이 보이고 키테가 눈에 들어옵니다. 도쿄에 도착했다는 그 설렘, 어쩌면 앞으로의 빡빡한 일정을 준비하는 의식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워낙 유동한 곳이기도 하고요. 도쿄 마라톤 결승선이기도 하죠. 만약에 호텔로 캐리어를 보내는 서비스는 이용하신다면 바로 마루노우치를 둘러봐도 좋습니다. 키테는 일본 우정 주식회사가 도쿄역에 용적류를 매입해 지은 빌딩인데요. 쿠마켄고가 설계했습니다.
도쿄역을 대표하는 빌딩 중 하나죠. 특히 6층 테라스는 도쿄역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 좋은 곳입니다. 신마루노우치 빌딩 하우스와는 달리 키테 옥상 정원에서는 도쿄역, 유라쿠초, 긴자, 마루노우치 빌딩과 신마루노우치 빌딩의 정형을 볼 수 있습니다. 낮에 오면 낮 풍경을, 저녁에 오면 야경을 즐길 수 있으니 일정에 따라 조율하면 됩니다. 지하에 로손이 있고요. 옥상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건물은 미쓰비시 지쇼의 오아조 타워입니다. 키테 3층에는 오가타 시니치로가 디자인한 인터미디어 테크가 있는데요. 일본 우정주식회사와 도쿄대학 종합연구박물관이 공동 운영하는 곳으로 모던하면서도 클래식한 박물관 분위기를 잘 살려낸 공간이죠. 도쿄역을 둘러본 뒤에는 왼쪽에 마루노우치 빌딩으로 향합니다. 일본 근대 건축을 상징하는 빌딩이기도 하죠. 1층에서는 팝업 행사가 종종 열리는데 이를 구경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마리오, 작년에는 레고 보타닉 가든 팝업 행사를 봤네요. 신마루노우치 빌딩 7층의 하우스는 키테 옥상 정원과 함께 도쿄역의 양대 테라스인데요. 이곳은 도쿄역 풍경과 빌딩 배치, 고쿄와 고쿄웨원까지 볼 수 있습니다. 키테와 달리 오테마치 쪽 빌딩 풍경과 야에스 방향도 잘 보입니다. 토프롬 야에스가 들어서면서 얀마, 토프롬, 도쿄 미드타운 야에스 세 빌딩이 특히 눈에 잘 들어옵니다. 하우스 외에도 3층 전망 공간도 좋습니다. 마루노우치 빌딩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어 도쿄역 인근의 공간 흐름을 파악하기 좋습니다. 여기는 키테와 다르게 주변 식당과 같이 있어서 저녁에는 사람이 좀 있어서 사진 찍기 불편할 수도 있어요. 신마루노우치 빌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마루노우치 빌딩 뒤쪽으로 가면 나카도오리가 나옵니다. 나카도오리는 브릭스퀘어로 이어지는 길목으로 차가 다니지 않는 보행자 전용 구역입니다. 올해 도쿄 마라톤에서는 결승선 바로 직전 구간이기도 했습니다. 여기도 아침 러닝 코스도 좋습니다. 나카도오리는 미쓰비시 지쇼가 마루노우치 지구 재개발에서 가장 공을 들인 구역인데요. 마루노우치 지구는 고층 빌딩이 밀집해 다소 답답한 느낌이 있고 빌딩만 연결되어 있다 보니 답답한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이 나카도오리가 건물과 건물 사이를 접착제처럼 부드럽게 붙여주죠. 존재감이 없어 보이는데 사실 그 존재감이 매우 큰 곳이죠. 나카도오리를 따라서 2일 직선으로 걸으면 히비야까지 곧바로 연결될 정도고요. 반대로 가면 오테마치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미쓰비시 지쇼가 이 구간을 전략적으로 만들었죠. 나카도오리 끝에는 브릭스퀘어가 있습니다. 미쓰비시 1호관 미술관이 붙어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아침에는 한산하지만 오후에는 늘 사람이 많습니다. 브릭스퀘어와 미쓰비시 1호관 미술관의 벽의 덩쿨이 시원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굉장히 이국적인데요. 마루노우치 지구에서는 드물게 녹지가 풍부한 곳이라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곳이고요. 브릭스퀘어를 기점으로 코스가 나뉩니다. 브릭스퀘어에서 일직선으로 걸으면 도쿄 미드타운 히비야가 나옵니다. 조금은 많이 걸어야 하는데요. 걷다가 유락초가 나오니 긴자로 갈 수도 있고요. 도쿄 미드타운 히비야는 히비야 공원과 나란히 있어 두 곳을 함께 보기 좋습니다. 특히 1층의 렉서스 미트 히비야는 한 번쯤 들러볼 만합니다. 도쿄 미드타운 히비야에서 추천하는 곳은 파크뷰 가든입니다. 고쿄, 고쿄웨원, 히비야 공원, 가스미가세키 방향까지 조망할 수 있어 도시 구획과 조경 설계를 한눈에 파악하기 좋습니다. 조경과 수공간 활용이 인상적이어서 조경 디자인에 관심 있는 분들께 특히 추천합니다. 히비야 공원은 1903년 개장한 일본 최초의 서양식 근대 공원입니다. 일본 정원 양식과 서양식 근대 공원 방식이 미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교토의 정통 정원에 익숙한 분들께는 조경이 다소 허술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바로 그 차이를 비교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러닝 코스로도 좋습니다. 오테마치원은 미쓰이 부동산이 조성한 빌딩입니다. 여기는 히비야 쪽은 아니고 이름 그대로 오테마치 쪽이라서 앞서 말한 나카도오리에서 신마루노우치 빌딩 쪽으로 가면 나오는 곳이에요. 오테마치원은 도쿄의 일반적인 오피스 빌딩답지 않게 정원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빌딩 출구와 정원 사이의 여유 있는 간격, 적절한 정원 규모, 그리고 고쿄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위치가 특징입니다.
부동산 자산운용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께 특히 추천합니다. 저는 고쿄 러닝시의 사쿠라다몬과 오테마치원 이 두 곳을 중심으로 뛰는 편입니다. 와다크라분스공원은 신마루노우치 빌딩 하우스를 본 뒤 뒷문으로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면 바로 나옵니다. 고쿄 성벽 안에 공원이 조성된 독특한 형태로 고쿄웨원 해자를 지나 성벽을 따라 들어오면 분수공원이 나타납니다. 성벽 동선을 활용한 설계와 고쿄웨원 도로와의 간격 조율 방식이 흥미롭습니다. 마루노우치 지구는 일단 이 정도면 충분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코스를 새벽 러닝으로 돌아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유 있게 잡으면 2시간에서 3시간이면 전부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마루노우치보다 야에스 쪽 개발이 활발해서 2028년부터는 야에스 쪽도 마루노우치만큼 매력적인 지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루노우치를 보고 나면 저는 아자부다이 힐즈로 갑니다. 아자부다이 힐즈로 가는 이유는 히비야선 때문인데요. 보통 도쿄 미드타운 히비야까지 오면 긴자로 갈지 혹은 히비야로 갈지 결정을 해야 하니까요. 보통 제가 이렇게 마루노우치를 보고 나면 대략 오후 3시 혹은 4시 정도가 됩니다. 아침 8시경에 출발하는 인천 나리타 공항행 비행기를 타면 도쿄역에 1시에 조금 넘어서 도착하는 편이니까요. 이건 좀 편차가 있죠. 도쿄 미드타운 히비야에서 긴자는 가까워요. 하지만 긴자를 보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건축을 봐야 하니까요. 특히 4시 정도가 되면 도쿄는 슬슬 해가 저물 준비를 합니다. 해질녘에 건축을 본다? 긴자는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뭐 개인마다 다르고 긴제에서 무엇을 볼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제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저는 보통 여기서 오케이 마켓을 가거나 아예 아자부다이 힐즈로 갑니다. 일단 아자부다이 힐즈로 가기 전에는 체크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지하철 노선 중에서 히비야선을 볼까요? 히비야역에서 히비야선을 타면 그 다음 역이 가스미가 세키역인데요. 그 다음 역이 토라노몬 힐즈역입니다. 히비야선 토라노몬 힐즈역은 토라노몬 힐즈 스테이션 타워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좀 해야 합니다. 토라노몬 힐즈의 오발 광장을 포함한 빌딩 건축에 집중한다? 그러면은 토라노몬 힐즈역에서 내리고 아자부다이 힐즈의 중앙 광장을 먼저 보겠다면 토라노몬 힐즈 다음 역인 가미야초역으로 갑니다. 가미야초역으로 가는 이유는 가미야초역이 아자부다이 힐즈의 가든 프라자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자부다이 힐즈와 아크 힐즈를 같이 보겠다면 가미야초역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아자부다이 힐즈는 모리빌딩의 힐즈의 완성형이자 미래의 힐즈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힐즈는 모리빌딩의 수직 정원 도시, 철학을 바탕으로 고밀도 공간의 초고층 빌딩과 대규모 녹지를 입체적으로 통합해 일과 삶, 여가를 모두 누릴 수 있는 미래형 도시인데요. 아자부다이 힐즈는 이 모델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자부다이 힐즈가 기존의 힐즈와 빌딩과 다른 이유는 설계부터 녹지를 중심으로 했다는 점인데요. JP 모리타워 앞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가든 플라자, JP 모리타워, 레지던스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는 보통 가미야초역을 통해서 가든 플라자로 들어간 뒤에 중앙광장으로 나가서 다시 내려오는 편인데요. 가미야초역에서 나와서 가든 플라자의 오르막길을 올라서 중앙광장으로 가는 편도 좋습니다. 사실 아자부다이 힐즈를 가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칠 수 있는 게 바로 이곳 아크힐즈입니다. 아크힐즈가 로퐁이와 아자부다이 힐즈와 다르게 한국에는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크힐즈는 아자부다이 힐즈 뒤에 있습니다. 아자부다이 힐즈 레지던스 A 사이의 길로 나와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스페인 대사관이 있는데요. 스페인 대사관 옆에 아크힐즈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아크힐즈는 모리빌딩의 수직 정원 도시의 시초이자 모든 힐즈의 시작인데요. 1986년에 이런 빌딩을 지었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좋습니다. 조금 아쉬운 건 아크힐즈는 힐즈의 원형이다 보니 다른 힐즈보다 녹지는 그렇게 풍성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아크힐즈 이후 지어진 로퐁기 힐즈가 얼마나 파격적인 곳인지를 가늠할 수 있죠. 오히려 아크힐즈를 보면 아자부다이 힐즈의 구성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잡혀 있고
설계도 더 유기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크 힐즈 근처에 토라노몬 힐즈도 있는데요. 아자부다이 힐즈의 녹지 배치와 설계, 토라나몬 힐즈의 앵커 빌딩 배치와 녹지 조성과 교통 정비 등을 아크 힐즈와 비교하면 좋습니다. 모리 빌딩의 힐즈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아자부다이 힐즈, 아크 힐즈, 토라노몬 힐즈로 이어지는 힐즈, 트라이앵글은 건축을 넘어서 유기적인 도시 설계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토라노몬 힐즈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그건 오발 광장과 스테이션 타워 때문인데요. 아자부다이 힐즈가 녹지 중심의 수직 정원 도시를 보여준다면 토라노몬 힐즈는 10년에 걸쳐서 수직 정원 도시를 구축하는 걸 보여주니까요. 또한 빌딩 4개를 유기적으로 이어주는 글라스락, 티덱, 오발 광장, 히비아선 토라노몬 힐즈역, 그리고 신토라도리까지 생각한다면 토라노몬 힐즈는 도시 재개발의 교과서라고 할 만큼 기술적으로 볼 게 많습니다. 특히 녹지를 아예 전면으로 내세운 아자부다이 힐즈와 다르게 토라노몬 힐즈는 JP 모리타워 주변을 감싸는 녹지와 비즈니스 타워의 녹지 사용 등 녹지를 어떻게 빌딩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곳이죠. 또한 토라보논 힐즈는 위치가 좋은데요. 토라노몬 힐즈 앞으로는 신토라도리가 있고 이게 신바시역으로 이어집니다. 신바시역은 유리카mom의 시작역이기도 해서 미나토구와 시나가와구, 앞선 영상에서 살펴본 관역 시나가와권과 미나토구의 연결을 볼 수 있고요. 저 역시도 여기서 게이힌도 우쿠선을 타고 오이마치 트랙스로 갔습니다. 토라노몬 힐즈의 오른쪽은 카스미카세키이고 여기가 히비야 공원과 아카사카로 이어지고요. 왼쪽으로 가면 시바 공원으로 이어지는데요. 토라노몬 힐즈를 보면 미나토구와 지오다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흐름도 보기 좋습니다. 만약에 이 코스를 뛰면서 보고 싶으시다면 아자부다이 힐즈 웰니스 프로그램 중 러닝 프로그램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자부다이 힐즈, 시바공원, 히비야공원, 토라노몬 힐즈를 도는 코스라서 야간 시티런에 좋고 특히 숙소가 신바시인 분들께 추천합니다. 저는 대략 이렇게 하루 일정을 마치는 편입니다. 코스를 보면 점심을 먹을 시간이 없죠. 그래서 아자부다이 힐즈나 근처 지나가다 맛집이 보이면 먹습니다. 편의점에서 아무거나 고르기도 하고요. 작년에는 긴자 근처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바이린을 지나서 바이린에서 돈까츠를 먹었고요. 심지어 저녁 시간 전인데 줄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날입니다. 보통 주말에 여행을 가는 편이니까 토요일이라고 생각하죠. 보통 토요일 오전에 스포츠 브랜드들의 러닝 프로그램이 종종 있습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아식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각 사이트나 모시콤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아식스는 무조건 모시콤입니다. 저 같은 경우 나이키는 좋은 기억이 별로 없어서 온러닝을 신청했는데요. 2월달 온러닝 긴자에 온클럽 프로그램이 좋아서 지난 4월에는 온러닝 트레일러닝 코스를 신청했습니다. 온런클럽의 트레일러닝 코스는 러닝 영상에서 이미 상세하게 다루었으니 이 부분은 제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단 아침 8시에 캐스트리트에 갑니다. 일단 아무도 없죠. 이 풍경이 좀 귀하죠. 여기는 늘 사람이 많거든요. 온러닝 앞에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가 8시가 되면 335 사람들이 모입니다. 온러닝 런클럽의 가장 큰 장점은 설명입니다.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그날 코스에 맞는 온러닝 신발을 직접 골라 신고 뜁니다. QR코드 인증, 신발 피팅, 코스 브리핑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온러닝은 언제나 프로그램 설명을 꼼꼼하게 하는데요. 특히 신발 설명이 자세해서 좋습니다. 온러닝이 끝나면 하라카도에 갑니다. 목욕탕인 고스기유를 가기 위함이죠. 하라카도는 오전 11시 오픈이지만 지하 1층의 고스기유는 오전 7시 오픈이라서 더 일찍 열어요. 하지만 오전 7시부터 오전 11시까지는 하라카도가 문을 열지 않죠. 그래서 하라카도 뒤쪽에 엘리베이터를 타야 합니다. 10도짜리 냉탕. 이게 고스기유를 가는 이유입니다. 사우나는 없지만 냉탕 온도만큼은 도쿄에서 손에 꼽힐 정도죠. 트레일러닝 후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런클럽 직후 동선으로 넣었습니다. 그 전날 많이 걸어서 이미 근육이 좀 지쳐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고스기유는 사우나만 없을 뿐 있을 건 다 있거든요. 특히 냉탕 온도가 10도 정도로라서 좋습니다. 목욕이 끝나면 옆에 있는 사포로 맥주를 드셔도 되고요.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아서 그냥 옥상 정원에 가서 미리 사온 도시락을 먹었네요.
온러닝에서 베이글은 주었지만 여전히 배가 고프거든요. 참고로 고스기유가 있는 치카이치의 언더아머 렌탈 서비스는 끝났습니다. 만약에 온러닝 런클럽 신청을 못하셨다면 요요기 공원 옆에 비스테이지의 런트립 베이스 요요기 공원이나 뉴밸런스 런클럽에 가셔도 됩니다. 다만 뉴밸런스는 뉴밸런스 일본 앱을 깔아야 해서 조금 번거롭습니다. 고스기유에서 나오면 하라카도를 봅니다. 하라카도의 정식 명칭은 도쿄프라자 하라주쿠 하라카도입니다. 도쿄의 광역 시부야 재개발 그 하라주쿠 쪽의 거점인 빌딩이죠. 하라카도의 건축 설계는 히라타 아키히사가 맡았고요. 그는 이곳의 설계를 니트 디자인 컨셉에서 출발했습니다. 파사드를 정적인 조각이 아닌 도시의 분위기를 직조하는 동적 요소로 구상한 이 개념은 시부야 계곡 지형의 고저차와 하라주쿠의 창작 정신을 물리적 공간으로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수많은 삼각형 패널로 구성된 유리 폴리헤드론 파사드는 평면과 오목한 요소들의 조합을 통해 다양한 빛의 움직임과 도시와의 상호작용을 이끌어내고 있죠. 건물 이름에 붙은 카도 개념과 파사드 디자인이 시각적으로 일치하는 브랜딩과 건축 언어의 일관성이 두드러지죠. 개인적으로 이 유리 파사드 구조를 보기 위해서는 고스기유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뒤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하라카도 건축의 핵심은 단연코 5층에서 7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오픈 테라스입니다. 특히 각 층에서 하라주쿠의 스카이라인을 식물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이 구조는 하라주쿠를 개방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게 핵심인데요. 건너편 오모카도의 루프탑과는 결이 다릅니다. 하라카도는 수직 이동 전체를 경험의 축으로 삼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라카도는 지하층인 치카이치를 기점으로 쇼핑, 창작, 체험, 다이닝, 옥상 전망으로 이어지는 수직 동선을 통해 브랜드 경험으로 연결되는 구조인데요. 하층부는 접근성과 상업 기능이 가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창작, 체험, 휴식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옥상에서는 하라주쿠의 역사를 담은 영상이 상영되는데요. 이를 통해 공간이 역사를 기억하는 곳이라는 메시지를 던지죠. 그리고 하라카도에서 건너편의 오모카도에 갑니다. 오모카도는 역사가 좀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과거 하라주쿠 센트럴 아파트가 있던 곳인데 이곳은 일본 현대 패션의 요람 같은 곳이죠. 꼼데가르숑을 만든 레이 가와쿠보도 이곳에서 시작했으니까요. 오모카도는 2월에 갔을 때 옥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리모델링 중이었고요. 7월에는 더현대가 이곳에 문을 연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더현대는 더현대 글로벌로 제이프론트와 양해 각서를 체결해서 현재 시부야 파르코에 더현대 글로벌 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좀 많이 작아요. 그 대신 팝업 스타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망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일본 소비자들이 매우 까다롭다는 점, 한국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소개한다는 점에서 더현대 글로벌은 시부야에서 잘하고 있어요. 무신사도 최근에 시부야 파르코 옆에서 팝업을 했는데요. 저도 방문했습니다. 성수동의 성수연방 매장에 세일 시즌과 비슷했습니다. 한국 브랜드 소개는 좋지만 세일 중심으로 공간을 꾸민 부분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칫 한국 패션 브랜드는 싸다라는 이미지로만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라주쿠의 아더에러, 다이카냐마의 마르디 메크르디는 도쿄에서 잘하고 있거든요. 말이 좀 길어졌네요. 오모카도도 역시 도쿄프라자입니다. 원래 이름은 도쿄프라자 오모테산도였는데요. 하라카도가 생기면서 도쿄프라자 오모테산도 오모카도로 바뀌었고요. 요즘에는 그냥 하라카도와 오모카도 이렇게 부릅니다. 도쿄는 광격 시부야 재개발 전략 아래 하라카도와 오모카도 이 두 거점을 통해 하라주쿠와 시부야의 문화적 흐름을 연결하고 있는데요. 도쿄가 한국 브랜드를 전략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도쿄에서 한국 패션 브랜드는 한국이라는 느낌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미권 브랜드와는 다소 감도가 다른 컨템퍼러리 패션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옷 느낌이 영미권도 일본도 아닌 날렵하지만 부드러운 특유의 선이 있거든요. 저는 그 대표적인 브랜드가 맛땡김이라고 봅니다. 맛땡김은 도쿄 미야시타파크에 매장이 있는데 특유의 검은색이 아주 미묘하게 영미권 브랜드나 검은색을 잘 쓰는 요지 야마모토하고도 다르더군요. 검은색인데 더 묵은 느낌이 난다고 할까요? 일본에서 한국 패션이 열풍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한국 패션 브랜드만의 룩과 색깔을 분석하고 가면 도쿄에서 한국 패션을 보는 즐거움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모카도의 클라이맥스는 역시 옥상 정원인 오모카도의 숲인데요. 오모카도 옥상 전체를 정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라카도의 정원이 하늘을 향해 뚫린 구조라면 오모카도의 숲은 나무로 마감한 폐쇄적 정원입니다. 같은 도쿄 프라자이지만 컨셉이 정반대인 셈이죠. 그래서 두 정원은 서로 비교하면서 경험할 때 진가가 드러납니다. 도쿄 건축의 특징은 도시 개발에 따라서 그 개발이 지역에 맞추는 성격을 가진 건물을 꼭 하나씩은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지역색이 더 배가 되는 점이 있죠. 특히 오모카도 앞, 하라카도 옆에는
모리 빌딩에 라포레 하라주쿠가 있는데요. 이 라포레 하라주쿠는 하라주쿠 센트럴 아파트와 함께 하라주쿠의 역사를 만든 곳이죠. 오모카도를 지나서 아래로 내려가면 오모테산도로 이어지는데요. 오모테산도 힐즈와 그 건너편에는 자이레가 있습니다. 자이레에서 안쪽으로 가면 캐스트리트 그리고 시부야죠. 하지만 여기서 더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방문할 곳은 스파이럴 빌딩입니다. 1985년 완공 이후 40년이 지난 지금도 아오야마에서 가장 조용히 압도적인 건물, 속옷 브랜드 와코루가 지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이 건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디테일함 그 자체인데요. 생각하면 당연합니다. 속옷이라는 건 사람의 기본 움직임을 설계하는 일이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속옷은 인간의 몸에 대해 디테일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죠. 와코루 문화센터로도 알려진 스파이럴 빌딩은 아오야마와 오모테산도가 만나는 경계에 있는데요. 이 안에는 빌딩뿐 아니라 잡화점인 스파이럴 마켓 그리고 스파이럴 카페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이 스파이럴 카페는 몬 타카나와의 식음료 부분도 맡고 있죠. 이 스파이럴 빌딩을 설계한 사람은 일본의 건축 거장 마키 후미히코입니다. 1985년에 완공된 이 건물은 마키 후미히코의 집합 형태론을 실물로 구현한 작품입니다. 집합 형태론, 쉽게 말하면 여러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질서를 이루는 건축 이론인데요. 마키는 이 이론을 스파이럴 빌딩에 구현했죠. 먼저 외관, 즉 파사드를 봅시다. 알루미늄 격자 위에 원뿔, 정육면체, 반구 같은 덩어리들을 마치 조각조각 오려 붙이듯 나란히 배치했죠. 반대로 건물 내부는 부분과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군조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작은 요소들이 모여 거대한 전체 형태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부는 일본 전통의 깊이감인 오쿠를 현대적으로 풀어냈는데요. 오쿠는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더 깊어지는 공간의 감각을 말합니다. 마키 후미히코는 이 부분을 스파이럴 빌딩에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표현했는데요. 그는 긴 네모난 대지 위에 입구 로비에서 카페, 전시 공간을 거쳐 가장 안쪽의 스파이럴 가든까지 공간이 겹겹이 쌓이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은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바깥 도시의 소음이 점점 걸러지면서 도시 속에서의 은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오야마 거리가 그대로 보이는 통유리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아 주변을 보면 도시 속의 은둔이 극대화되죠. 건물 이름에 유래가 된 직경 15m의 나선형 램프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완만한 경사로는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수직으로 오르내리는 움직임 자체를 시간과 동선의 언어로 바꿔놓습니다. 램프는 벽면에서 살짝 떨어져 설계돼서 마치 공중에 떠있는 듯한 감각을 주고요. 빛은 뒤쪽 갤러리의 천창으로 들어오는데요. 시간대와 계절, 날씨에 따라 매번 다른 표정을 만들어냅니다. 재료는 리큐 그레이라는 철학을 따랐습니다. 화려한 색 대신 절제된 회색으로만 음영과 질감만으로 공간의 리듬을 창조하는 디자인 철학이죠. 표면을 특수하게 처리한 알루미늄은 빛을 반사하고 반투명 유리는 안팎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드는데요. 여기에 스테인리스 스틸은 선의 아름다움을, 노출 콘크리트와 타일은 배경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빛이 반사되고 퍼지고 흡수되는 것들이 겹치면서 감각적인 리듬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건물 전체 구조는 철골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지상 9층에 지하 2층 규모죠. 첨단 기술로 만든 듯한 겉모습 아래에는 이음새 하나하나를 극도로 세밀하게 설계한 장인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스파이럴 빌딩의 알루미늄 외피 시공 기술은 1987년 미국의 레이놀즈 메탈스가 제정하고 미국 건축가 협회가 주관한 국제적인 건축상인 레이놀즈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이 어워드는 건축에서 알루미늄의 혁신적인 사용과 의미 있는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가에게 수여되는 상입니다. 도쿄의 도시개발은 타운 매니지먼트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여기서 타운 매니지먼트는 낙후되거나 평범한 지구의 역사와 잠재력을 발굴하여 대체 불가능한 지역 정체성을 만들고 완공 이후 수십 년간 그 가치를 유지하면서 증식시키는 장기적이면서도 입체적인 도시재생 운영 전략입니다. 일본의 부동산 디벨로퍼들은 이 개념을 재개발에 적용하고 있죠. 이 타운 매니지먼트의 개념과 이 타운 매니지먼트 전체를 아우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만든 사람이 하마노 야스히로인데요. 그는 일본에서 라이프스타일 기획이라는 개념을 만든 사람이죠. 일본의 공간 기획은 하마노 야스히로 전후로 나뉠 정도로 일본 안에서 그는 입지전적한 인물이죠. 이런 면에서 아오야마의 진짜 시작점은 이 건물입니다. 바로 프롬퍼스트죠. 지금의 세련된 아오야마를 만든 개념 자체가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건물 자체는 소박합니다. 하지만 라이프스타일 프로듀서라는 개념을 건축 기획 단계에 최초로 도입한 건물이 바로 이곳이죠. 1975 연경 중홍한 프롬퍼스트는 건축가 야마시타 카즈마사와 기획자 하마노 야스히로의 협업으로
탄생했습니다. 이 건물이 일본 건축사에서 갖는 의미는 단순히 설계의 완성도에 있지 않습니다. 라이프스타일 프로듀서라는 개념을 건축 기획 단계에 도입한 최초의 사례로 건물을 완성된 오브제가 아닌 도시 생활의 플랫폼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죠. 건축물이 지역의 DNA가 되어야 한다는 하마노의 철학적 전제가 반영되어 있죠. 사실 아오야마에는 프롬퍼스트보다 멋진 건축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롬퍼스트가 이 모든 건물을 제치고 이 지역을 대표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마노가 만든 라이프스타일 프로듀스라는 개념 아래 아오야마 안에서 건축이 뻗어나갔기 때문이죠. 프롬퍼스트 건물 자체는 지금의 건물과 비교하면 굉장히 소박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사방으로 퍼진 통로, 통유리를 통한 상업공간, 계단으로 촘촘히 연결된 유기적인 동선, 거주지와 상업공간과 갤러리가 서로 어우러지면서 다양한 공간의 합을 만들고 있죠. 오늘은 대략 2박 3일 정도의 여행 코스를 만들어 봤는데요. 물론 이번 영상에 다 담지 못한 공간들도 있습니다. 사실 좀 많고요. 저도 못 가본 곳들이 많으니까요. 프롬퍼스트로 가는 길목에는 프라다 아오야마, 젠틀몬스터, 템버린즈도 있고요. 그 외에도 이 지역에는 유명한 건축물들이 정말 많습니다. 프롬퍼스트 옆에는 안도 다다오의 라 콜레지오네가 있어서 같이 보면 좋습니다. 참고로 둘이 친구로 알려져 있죠. 라 콜레지오네 아래에는 쿠마켄고의 네즈미술관도 있어서 같이 보면 좋습니다. 네즈미술관 카페가 워낙 유명하니까요. 이 세 곳만 자세히 봐도 두세 시간은 쉽게 지나갈 것 같네요. 제가 생각할 때 도쿄의 가장 큰 단점은 해가 일찍 뜬다인 것 같습니다. 캣스트리트를 넘어가면 미야시타 파크와 시부야 스크램블, 스퀘어 쪽으로 나오고요. 스파이럴 빌딩 쪽보다는 캣스트리트 쪽이 볼 게 더 많습니다. 스파이럴 빌딩 쪽 방향으로 걸어가면 시부야 히카리의 뒤편과 시부야 스트림이 나놉니다. 하나만 덧붙이자면 저는 이 코스를 2박 3일을 기준으로 짰지만 사실 3박 4일로 늘려 묶어도 좋습니다. 여기에 맛집하고 쇼핑까지 더하면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루가 더 생기면 새벽 러닝과 건축 산책 사이에 숨 쉴 틈도 생기고 같은 건물을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2번 볼 수도 있으니까요. 작년부터는 하라주쿠역에서 진난을 거쳐 시부야에 가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쇼토를 걸쳐 다이카냐마와 에비스로 갈 수 있다 보니 또 장점이 있습니다. 이 여행의 결론은 처음에 말씀드린 한 문장으로 돌아갑니다. 도쿄는 그냥 보는 도시가 아니라 시간과 빛을 계산하며 읽어야 하는 도시라는 것이죠. 새벽 러닝으로 도시의 뼈대를 발바닥에 새기고 점심을 미루는 대신 오전 10시와 오후 3시의 빛을 더 챙기고 공간마다 봐야 할 시간을 따로 배정하는 것. 이 세 가지 원칙은 결국 하나의 태도인 셈이죠.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제 나름대로 도쿄라는 도시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도쿄 그대로를 경험하겠다는 태도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미쓰이와 미쓰비시지쇼가 야에스, 니혼바시, 오테마치 라인에서 벌이는 면, 단위의 수싸움, 모리빌딩이 아크힐즈에서 아자부다이 힐즈까지 40년에 걸쳐 완성해온 수직 정원도시 도쿄가 하라카도와 오모카도라는 건물을 통해 시부야와 하라주쿠를 연결하는 방식, 그리고 마키 후미히코의 스파이럴 빌딩과 하마노 야스히로의 프롬퍼스트가 보여주는 건축의 기획과 디테일까지 빌딩 하나하나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디벨로퍼와 건축가와 기획자가 수십 년에 걸쳐 깔아놓은 판 위의 말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제안하는 건축 여행은 건축가의 건축을 보기보다는 도시 설계라는 관점에서 건축과 건축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과정에서 공간에 들어가는 브랜드들도 같이 다루는 것 같네요. 저는 도쿄에 가면요, 기준을 잡고 움직입니다. 무조건 좋은 곳부터 찾아가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예요. 도쿄에서 가장 실패했다는 재개발 지역, 거길 일부러 먼저 가기도 하죠.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도쿄의 건축을 보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잘된 곳만 보면 그냥 예쁘다, 멋지다 해서 끝나거든요. 근데 평가가 갈리는 곳을 옆에 딱 세워두면 그제야 잘된 곳이 왜 잘됐는지가 보입니다. 단차를 어떻게 풀었는지, 녹지를 왜 거기 뒀는지, 빌딩 사이를 뭐로 이었는지. 무엇보다 도시개발은 맛집 평가가 아닙니다. 잘 만들어진 공간에는 또 다른 좋은 공간이 더해지고 거기에 어울리는 브랜드와 경험, 주거까지 따라 들어오거든요. 한 동네가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를 읽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 별점을 매기듯 볼 게 아니라 기준점부터 잡아야 합니다. 그 기준점은 결국 어디에 묵느냐에서 시작되고요. 그래서 먼저 숙소 위치부터 짚어보죠.
이번에는 숙소를 신바시로 잡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신바시를 선호하는 이유는 시오도메와 다이몬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오도메의 시오 사이트는 도쿄 도시재 개발에서 평가가 그리 좋지 않은 지역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게 장점이에요. 아무래도 좋은 곳을 기준으로 비교하기보다 평가가 좋지 않은 곳을 기준점으로 두면 좋은 곳의 장단점까지 더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도시개발은 맛집 평가가 아니니까요. 신바시는 도쿄의 건축과 도시개발 그리고 오피스 상권까지 한 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게다가 신바시는 도쿄에서 손꼽히는 교통허브이기도 하니까요. 신바시역에는 JR 도카이도선, 게이힌도 호쿠선, 야마노테선, 요코스카선, 긴자선, 아사쿠사선, 그리고 유리카모메까지 지나갑니다. 야마노테선 덕분에 도쿄 전역으로 이동이 쉽고 유리카모메를 타면 도쿄 이메부도심권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죠. 그래서 가스미가세키, 히비야, 고쿄, 마루노우치는 물론 아카사카, 토라노몬, 가미야초, 시오도메, 그리고 시부야, 오모테산도, 오이마치까지도 손쉽게 닿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지난 도쿄 2박 3일 영상이 마루노우치, 야에스, 오테마치, 히비야로 이어지는 코스를 다루었다면 신바시는 그보다 훨씬 넓은 범위로 확장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광역 시나가와권과 미나토구, 마루노우치, 야에스를 아우르는 도쿄 도시 개발의 큰 흐름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닝하기에도 좋습니다. 히비야 공원과 고쿄를 도는 3호선은 물론 시바 공원에서 시작하는 아자부다이 힐즈 웰니스 프로그램 러닝 코스까지 뛸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코스는 신바시역 바로 앞 신토라토리코어와 토라노몬 힐즈를 비롯해 아자부다이 힐즈, 로펑기, 아크 힐즈까지 이어지는 모리 빌딩의 나와바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죠. 그렇다고 신바시가 도시개발을 분석하거나 건축 여행 관점에서만 강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신바시 자체가 일본 요식업의 격전지라서 맛집도 많고 금요일 오후에는 퇴근하는 직장인들로 가득해서 일본 직장인의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시간대엔 길가에 직장인들이 많이 서 있어서 지나가기가 다소 불편하다는 점은 단점이라면 단점이겠네요. 이래저래 신바시는 장점이 많은 동네입니다. 시바공원은 이미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공원인데요. 시바공원은 도쿄타워 뷰 명소나 러닝 코스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시바공원은 도쿄의 아단차와 주변 대형 개발들의 의미를 함께 읽을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래도 신바시는 도쿄역과 매우 가까워서 오전에 마루노우치 쪽을 둘러본 뒤 신바시로 돌아와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숙소인 신바시에서 도쿄타워 쪽 일정을 시작한다면 시바공원을 첫 목적지로 삼는 것이 여러모로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새벽 러닝 때 주로 시바공원을 찾는데요. 공원을 뛰다 보면 도쿄타워 쪽으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면서 이 일대의 단차가 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도쿄타워로 올라가는 언덕길과 내려가는 길의 경사가 꽤 가파른 것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또한 도쿄타워에서 내려가면 가미야초가 나오는데 가미야초. 예전에 저기로 왔어. 아자바다일즈 러닝 세션이 저 여기를 지나가요. 아자바다일즈네. 시바공원에서 지금 신토라도리가 제가 숙소 근처가 신토라코어 무리 빌딩 뒤여가지고 거기서 시바공원 지나가지고 아자부다 힐즈, 바로 아자부다이 힐즈가 여기에 있죠. 그리고 아자부다이 힐즈에서 길을 따라 내려가면 토라노몬 힐즈고 스테이션 타워로 지금 올라가는 데고 그래도 많이 깔끔해졌다. 여기 공사판이었는데 곧바로 가스미가세키 쪽으로 가서 고쿄로 가면 되니까요. 시바공원에 서보면 주변 대형 개발들의 역할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시바공원에서 히비야 공원까지 이어지는 구간은 토라노몬 힐즈, JP 모리타워의 주변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녹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토라노몬 힐즈의 녹지가 이 지역에서 갖는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오는 편이죠. 또 아자부다이 힐즈가 이 일대의 교통과 인프라 개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시바공원을 거점으로 보면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토라노몬 힐즈와 아자부다이 힐즈, 지하철로
한 정거장 거리에 있는 두 곳이 시바공원을 사이에 두고 도쿄의 단차와 녹지, 인프라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비교해보는 것도 흥미롭죠. 시바공원 자체도 공원으로서 녹지가 풍부하다는 게 장점이고요. 바로 옆 도쿄타워 덕분에 자리만 잡아도 또 공원 안을 걷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다양한 도쿄타워 뷰를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녹지에 대해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곳이죠. 앞에서 살펴본 시바공원과 신바시 그리고 신토라도리는 아침 러닝이나 숙소에 오고 가면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세 곳은 도시 안에서 녹지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곳이라 늘 자주 찾게 됩니다. 이 지역을 보고 나면 본격적으로 일정을 시작하는데요. 처음은 시오도메입니다. 시오도메는 신바시에서 유리카모메나 아사쿠사선으로 한 정거장이면 닿는 곳입니다. 저는 시오도메를 도쿄 도시건축에서 정말 중요한 맥락을 가진 곳이라고 보는데요. 이 지역이 도쿄에서 가장 실패한 재개발 사례이자 동시에 요즘 가장 핫한 도시, 재개발 지구 중 한 곳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역과 이케부쿠로 쪽을 가장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시오도메는 오피스 시장으로만 보면 실패가 아닙니다. 공실률도 낮고 도쿄테레비, 소프트뱅크, 덴츠, 시세이도 같은 굵직한 기업 본사들이 밀집해 있죠. 그런데 왜 실패냐? 시오도메의 빌딩 개발이 이 지역이 가진 시너지를 끌어내지 못했다고 평가받기 때문이죠. 긴자, 신바시와 연결성이 좋음에도 도시 안에서 섬처럼 고립된 느낌이 강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시오도메는 좋은 건축, 좋은 도시 개발의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 곳입니다. 시오도메 시오사이트는 도쿄 도시 재개발이 추구하는 관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은 도시개발 관점에서 실패한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단 그 실패의 기준은 이익이 아닙니다. 바로 지역 간의 시너지, 그러니까 땅의 급지를 얼마나 끌어올렸느냐였죠. 2025년 기준 시오도메의 오피스 공실률은 최저 0.5% 내외로 수치상으로는 완벽한 성공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밤과 주말이면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겨 시들다의 뜻을 가진 일본어인 카레타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리는 가장 큰 이유는 시오도메 시오사이트가 리테일과의 연결성, 상권과의 유기적 흐름이 매우 약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지역은 에도 시대 다이묘 저택이자 일본 최초의 철도 기점이었는데요. 하지만 1987년 국철 민영화 당시 발생한 37.1조엔의 부채를 갚기 위한 가장 비싸게 팔아야 할 자산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 마스터 플랜 없이 단일 부지가 대기업들에게 11개 조각으로 찢어 팔렸습니다. 개발이 아닌 부채 감소가 목적이었으니까요. 이렇게 11개로 쪼개진 부지에서 각 기업이 자기 부지 안에 성을 쌓으면서 시오도메는 동네가 아닌 개별 빌딩의 집합체가 되었죠.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은 장 루벨이 설계한 덴츠 빌딩인데요. 거대한 규모와는 별개로 이 빌딩은 다소 무질서한 스카이라인을 만듭니다. 게다가 서쪽은 JR 야마노테선, 동남쪽은 간선도로와 고속도로가 가로막고 있고 빌딩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좁고 끝은 막혀 있습니다. 또한 차량과 보행자를 분리한 3층 입체 교통망은 실제로는 가로수도 상점도 없는 황량한 육교일 뿐이죠. 또한 빌딩마다 데크 높낮이가 달라 걷는 즐거움도 찾아보기 어렵죠. 그 결과 긴자, 신바시로부터의 인구 유입을 막는 아이러니를 낳았죠. 상업시설들은 철저히 평일 점심과 회식 수요에만 의존했는데요. 팬데믹 당시 미나토구 최고 수준인 10% 초과의 공실률을 기록했습니다. 핵심 테넌트인 덴츠는 경영 악화로 본사 빌딩을 매각 후 임차했고 후지츠와 소프트뱅크 등 대기업들이 연이어 이탈하면서 리테일이 줄줄이 빠져나가는 셔터 도미노가 일어났죠. 니텔의 대시계와 시키극장 같은 문화시설이 있지만 상업 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해 사람들은 공연만 보고 곧장 지역을 떠나는 편이죠. 같은 시키극장이 있는 워터즈 타케시바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시오도메 시오사이트와 워터즈 타케시바를 같이 보면 좋습니다. 이런 면에서 시오도메 시오사이트는 관계성이 약한 건축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건축이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잘 보여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카레타 시오도메 지상에서 보는 시오도메 시오사이트는 많이 답답합니다. 모리빌딩의 힐즈나 미쓰이 부동산의 도쿄 미드타운 같은 곳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너무 크니까요. 무엇보다 시오도메 시오사이트는 시오도메 지역의 개별 빌딩들이 따로 놀며 보행 동선과 공간 협응력을 크게 만들어내지 못하는 점, 시오도메의 약점을 잘 보여주니까요. 하지만 상층부 스카이 레스토랑으로 올라가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카레타 시오도메 46, 47층에 위치한 이곳은 시오도메 지역을 넘어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과 광역 시나가와 축으로 이어지는 도쿄 남동부의 거대한 재개발, 연쇄 고리를 조망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전망대이기 때문이죠. 가장 압도적인 풍경은 시오도메 바로 앞에 펼쳐진 츠키지 시장,
재개발 부지입니다. 도쿄도가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이 초대형 복합 개발의 현장을 발 아래 두고 볼 수 있는데요. 시선을 조금만 돌리면 하루미 지역과 JR 동일본이 개발한 워터즈 타케시바, 에도 시대의 유산인 하마리큐 은사정원의 녹지까지 한눈에 보이지요. 스카이 레스토랑에서는 츠키지 타케시바, 하루미, 토요스로 이어지는 도쿄 워터프론트를 포함해 각 도시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단순히 보는 수준이 아니라 츠키지 재개발이 끝나면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JR 동일본이 광역 시나가와 개발을 추진하는 이유도 알 수 있죠. 또한 에도 시대의 과거, 현재의 정점, 그리고 도쿄의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부동산 디벨로퍼나 건축가, 도시 개발에 깊은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카레타 시오도메의 스카이 레스토랑을 특히 추천하는데요. 도쿄 안에서 이만큼 도시 개발의 흐름을 날 것 그대로 조망할 수 있는 무료 전망대는 드문 편이니까요. 지상에서는 실패한 기획처럼 보이는 시오도메가 하늘에서는 도쿄의 미래를 읽는 교과서가 되는 극적인 반전이라고 할까요? 그게 바로 이곳의 묘미죠. 시오도메 시오사이트 지하 1층에는 일본 유일의 광고 전문 박물관 에드 뮤지엄 도쿄가 있습니다. 에도 시대의 니시키의 광고부터 현대 디지털 비디오까지 일본 광고사의 모든 것을 담은 약 33만 점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처음 마주하면 왜 하필 시오도메의 광고 박물관이지? 라는 질문부터 나오는데요. 이곳이 일본 최대 광고회사 덴츠의 본사 빌딩 안의 상업시설인 카레타 시오도메 안에 있고 박물관 역시 덴츠 공익재단이 운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덴츠 본사 빌딩 안에 있는 공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 공간의 문화적 맥락을 전부 설명하기엔 부족합니다. 제 관점에서는 시오도메 바로 옆에 일본의 모던 문화와 소비 트렌드의 발상지인 긴자가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긴자의 뿌리를 두고 일본의 미의식을 지탱해온 시세이도 같은 브랜드들의 역사가 이 공간에 거대한 보이지 않는 힘을 불어넣고 있다고 봅니다. 1916년 창설된 시세이도의 의장부, 지금은 시세이도 크리에이티브라고 불리는 이곳은 일본 모던 디자인의 기틀을 마련한 선구자 야마나 아야오 등을 배출하며 일본 디자인의 역사 그 자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소위 일본 디자인 사관학교라 불릴 만큼 시세이도의 사내 디자인 부서는 경영전략실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수많은 거장을 배출해왔죠. 그러니까 덴츠의 광고 아카이브와 시세이도로 대표되는 주요 브랜드들이 쌓아올린 디자인 역사, 이 두 축이 에드 뮤지엄 도쿄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지역과 역사적 맥락을 따져보면 에드 뮤지엄 도쿄는 단순한 광고 전시관을 넘어 도쿄라는 도시가 쌓아온 창의적 유산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시오도메 시오사이트가 로폰기 힐즈나 도쿄 미드타운과 다르게 차갑고 경직된 비즈니스 지구에 가깝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하 한 구석에서 일본 디자인과 소비 문화의 역사를 묵묵히 보존하는 이 공간이야말로 시오도메라는 지역의 성격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마리큐 은사정원은 에도 시대부터 이어온 정원입니다. 시오도메에 오신다면 잠깐 들르는 것도 추천하지만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2월은 피하세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라 나무와 풍경이 애매해 일본 정원 특유의 짜임새와 청량함을 전혀 느낄 수 없거든요. 다만 교토에서 금각사, 은각사, 료안지 남선사, 가스라 리큐 같은 정원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께는 다소 아쉬울 수 있습니다. 일본 정원 특유의 엄격한 규칙과 밀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거든요. 시오도메 재개발에서 실패한 평가를 받는 곳이 시오도메 시오사이트나의 빌딩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미스이 가든 호텔 근처의 이탈리아 거리도 그 주인공인데요. 이탈리아 거리는 우리에게 가장 직관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가 도쿄인데 왜 이탈리아 거리여야 하지? 라고 말이죠. 분명히 이탈리아의 분위기를 연출한 광장과 거리인데 위치도 애매하고 이탈리아의 느낌이 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탈리아 거리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맥락이에요. 이 거리를 보고 나면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거든요. 이 개발이 과연 시오도메의 다음을 바라보고 있는가? 라고 말이죠. 이건 단순히 좋다 혹은 나쁘다의 감상이 아니에요. 땅의 가치와 도시 개발의 방향성을 생각하는 질문이죠. 이런 면에서 이탈리아 거리는 시오도메에 오면 잠깐 지나가기 좋습니다. 다만 건축이나 도시 개발에 관심 없는 분들께는 솔직히 권하지 않습니다. 그 질문이 없으면 그냥 어색한 광장이고요. 가는 길도 친절하지 않으니까요. 오늘 코스를 관통하는 단어는 기준점입니다. 시오도메 시오사이트는 부지를 11개로 찢어판 탓에 빌딩들이 따로 노는 관계성이 약한 건축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줬죠. 카레타 스카이 레스토랑은 그 실패한 지상이 하늘에서는 도쿄 워터프론트를 읽는 전망대로 뒤집히는 반전을 보여줬고요. 차가운 오피스 정글 지하에서 긴자와 시세이도의 헤리티지를 끌어올리는 지역성을
하마리큐와 이탈리아 거리는 땅의 급지를 다음 세대까지 바라보며 개발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장소들이 좋은 곳이라서 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평가가 갈리는 곳을 옆에 세워둬야 모리 빌딩의 힐즈나 미스의 미드타운 같은 잘된 곳의 장단점이 훨씬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오늘 영상은 이렇게 일정을 짜세요라는 가이드가 아닙니다. 이런 코스도 가능하니 각자 입맛에 맞춰 골라 쓰세요에 가깝죠. 신바시를 거점 삼아 여행 방향을 넓혀가는 한 가지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다룬 코스는 빠르게 돌면 하루에도 가능하지만 건축물이 많고 날씨 편차도 있어서 이 일로 쪼개도 무리가 없습니다. 특히 숙소가 신바시, 긴자, 유락초, 시오도메, 히가시니온바시 쪽이라면 경로를 그대로 응용할 수 있고요. 저는 히비야선을 자주 타다 보니 늘 신바시를 거점에 두고 다른 지역으로 뻗어나가는 식으로 일정을 짭니다. 시바공원은 여행 내내 아침마다 뛰면서 다시 보고요. 실제로 제가 그랬으니까요. 여기에 쇼핑과 맛집까지 얹으면 오늘 코스는 여러분의 여행 일정에 꽤 많은 선택지를 더해줄 수 있을 겁니다.